네, 이번엔 여의도 정치회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비서실장이 잇따라 그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사표는 처리가 됐는데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있는 정진상 실장의 사퇴는 미뤄졌습니다. 최근에 그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 퇴진론까지 이제 언급이 된 상황에서 향후 당내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먼저 신 의원님. 네, 일단 대표 퇴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목소리가 작아도 대표 입장에서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안에서 관망파, 친묵파 의원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169명 중에서 사실 대표 주변에서 이 방어막을 치고 공격을 해주는 의원의 숫자는 실상 헤아려 보면 소리는 요란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20명 내외의 숫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5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관망과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헌 80조 기소가 될 경우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찬반 논쟁이 붙다가 소폭 고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무위원회에다가 사무총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그 당무위원회 의장이 물론 대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소가 된 순서대로 해서 김용 부원장은 처리를 일단은 사퇴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진상 비서실장은 다음 달 중순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네. 또 그때 처리하고 해서 이건 아마 이렇게 처리하기로 지금 결론을 본 거죠. 근데 다음 달 중순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바로 이 대표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로 요란한 어떻게 되면은 검찰과 이 대표의 한판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굉음이 날 겁니다. 네. 12월 중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그 직후가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이제 그 기록 행보에 또 운명의 그 행보가 될 거란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더욱더 분열의 어떤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그 소위 그 대장동 일당들이죠.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돼서 또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뭐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따지고 보면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또는 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비리 문제를 민주당 전체가 떠안고 이것을 계속 엄호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실이 간혹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여러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이들을 엄호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공감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손절을 할 때가 됐다. 또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큰 악재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대표 리스크 조짐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측근들이 미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측근들은 이 미국행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정성호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면서 발끈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 이낙연 구원투수론이죠.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야당이 정확하게 양분되는 민주당이 양분되는 조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 쪽,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정말 그 갈등이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죠. 다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소환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불을 보듯 뻔하죠. 양분되는 거는. 제2, 제3의 어떤 새로운 주자가 나오지 않는 한 다른 대안이 지금은 또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그 친노라든지 다른 세력들은 혹시 모르죠. 조국을 또 재등판시킬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그다음에 뭐 또 추미애 전 장관 또 등장할지 모르죠. 새로운 사람이 없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면 네.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죠. 어떤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대국민 뭐 사죄를 한다든지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떠안고 있는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근황과 요 관련 소식은 누구보다도 그 많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 뭐 가끔 통화하죠. 네. 잘 있습니다. 측근들의 그 미국행 준비,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 위한 준비 그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네. 측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언론이 좀 오버하는 거고요. 사실도 아니고요. 아 사실이 아닙니다. 네네. 그 집단으로 가령 이낙연 대표와 친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고요. 네. 뭐 개별적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가는 것까지는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은 개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투수론 뭐 쪽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요. 네. 쉽게 물러날 사람 같으면은 왜 배지를 달고 왜 당대표 나오고 측근들을 저렇게 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최고위원회 쫙 깔고 신복들을 다 저렇게 당직을 줘서 하나씩 임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버틴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구원 투수로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예정대로 귀국을 할 걸로 본인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첫눈 오면 봄꽃 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소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의 고심이 점점 좀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중진의 노웅래 의원의 이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태년 의원 이름까지 이제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그 민주당의 점점 더 이렇게 좀 커지면서 폭풍 같은 그런 수사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민주당의 수사 게이트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글쎄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될 때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6명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하면서 구속을 그때 시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이정근을 구속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와서 열심히 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이정근을 넘어서는 뒤에 있는 누군가를 겨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비서실장 얘기도 물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갑자기 지금 이름이 튀어나왔고 노영민 실장이 튀어나왔고 또 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왕설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번질지. 그래서 네.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법으로 또 송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또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정근 게이트가 될지 아니면은 그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 박모 씨 그 사업가 그 게이트가 될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뭐 전직 의원이 이렇게 연루가 됐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실 당 내에서는 대여 투쟁에 굉장히 이제 그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 측근 거기다가 다른 현역 의원들까지 다른 부패 비리 사건으로 연루가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실망을 줄 것이고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야당 탄압 프레임이 더욱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 그게 이제 각인이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장외 투쟁을 한다는 거 또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그것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게이트에 의해서 또는 뭐 사법 이런 그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거는 명분이 뭐 민주주의 후퇴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도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네. 네. 도어 스태핑 중단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도어 스태핑을 쭉 해오다가 이제 결국 MBC 그 기자와의 홍보 비서관과의 그 설전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어요. 근데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근데 이제 막상 또 중단을 하니까 이게 또 옛날에 뭐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MBC 기자가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 들어가는 대통령 뒤에다 대고 굉장히 그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비서관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때 그 MBC 기자의 말은 질문도 아니고 취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뭐 시장에서 그냥 시비조였습니다. 시비 거는 거.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저는 취재의 또 행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소위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보도 지침이 있었던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사실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속어 관련해 가지고 MBC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차원에서 매끄럽지 못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시절에 뭐 보도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고 성찰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저는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발언, MBC 이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김 의원님도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시니까 만약 현장에서 대통령이 자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언급을 했을 경우 현장에 있던 그 취재 기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항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 공감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보고요.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해야지 소리 지르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기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 냉정을 잃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기자도 사실은 기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하지만 그것이 저는 그 MBC나 아니면 다른 언론 타 기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결정은 대통령실이 했습니다마는 도어 스태핑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글쎄요 대통령실도 손해입니다마는 저는 여태까지 쭉 또 이런 것을 보도해왔던 언론사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이죠. 네네. 글쎄 이 문제는 지금 뉴욕 욕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하여튼 우연히 녹취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들었는데 깡그리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걸 이제 동맹이간의 악의적 보도다. 그래서 위헌 방송, 위헌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자가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근데 그 쭉 그 몇 분 동안의 실랑이를 보면 기자가 일단은 말을 놓지는 않아요. 평정심을 크게 이렇게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자는 질문하려고 월급 받는 직업이고 더군다나 방송이 위헌이라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을 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듯이 방송사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틈만 나면 MBC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틈만 나면 지금 동맹을 이간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뭐 팔짱을 꼈다 슬리퍼를 신었다를 가지고 이 논란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 우리나라의 대명천지에 지금 위헌 방송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 법률적으로 접근해야죠. 그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법률을 좋아하니까 법률로 대응을 해서 이건 민사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형사 사안이건 아니면 헌법 사안으로 대응을 해서 MBC를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기자회견 때마다 당신네들은 위헌 방송이고 동맹을 이간하는 굉장히 나쁜 악질적인 방송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한 번이죠.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는 정도로 대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식으로 피차에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도 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홍보 수석실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재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도어 스태핑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재개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의원은 뭘 잘 알면서도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수석실이 뭐 이렇게 했겠어요? 홍보수석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MBC가 지금 액션을 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예전에 그 춘추관장에 해당하는 비서관이 지금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압박은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이 정도를 지금 하니까 당신들도 뭐 좀 하시오 하고 MBC에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요. MBC 입장에서는 위헌 방송도 아니고 이간질을 한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기자로서 할 만한 질문을 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과 도어 스태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잠정 중단으로 해서 언젠가는 풀어야지. 만약에 이걸 기화로 해서 영구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당분간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 이런 때는 글쎄요, 그 대통령 출입 기자실 또 간사도 있을 거고 아마 기자들끼리도 좀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인데,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그 주체였으니까요. 그걸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게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인데, 대통령실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담당 비서관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도는 적어도 MBC가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 표명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속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그런 그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대통령실도 또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 대통령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취재하는 모든 언론인들도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내가 질문한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할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없다고 해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양쪽 이게 어떤 그 기세로 봐서 재개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조명 의혹을 들고 나왔던 장경태 의원의 대통령실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 최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회 출석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 이런 문제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출석을 시켜야 되나요? 그러면 뭘 질문하려고 그러죠? 그때 뭐 불이 조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등이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냥 정치적인 어떤 요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비판이다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장경태 의원은 이제 이 조명 이 문제를 가지고 고전에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굉장히 아주 언론에서는 좀 떴어요. 소위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그러는 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당에서까지 대통령의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가요. 물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질 일인지, 그다음에 조명에 대해서는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안을 장경태 의원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해외 언론에도 보도에도 이게 보도가 나갔다, 뉴스가 나갔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또 없고, 근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도 야당 탄압, 이런 그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못 그 확실치 않은 걸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는 의원도 그것은 좀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뭐 피차에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렇게까지 양당이 거대 양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극한적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고 고발까지 하고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모르겠는데요. 외교의 본질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하여튼 좀 약간 미숙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러나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서로 사태질하면서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실이나 여야가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두고서 그동안 이제 강대강 대결을 펼쳐왔던 여야가 오늘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그리고 후 국정조사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었습니다. 민주당도 환영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반대 입장을 쭉 밝혀왔다가 이렇게 입장을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도의 참사가 나고 사태가 났는데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계속 반대가 아마 국민 여론과 언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네. 약간 살짝 한 걸음 비껴났잖아요. 결국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또 뭐 방해할 거예요. 헛바퀴 돌리려고. 근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여야가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다. 네, 뭐 이태원 참사 자체가 워낙 큰 참사고 네, 또 국민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년도 그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야 민생도 되는 거고 그래야 경제 위기 극복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그 의지의 표명 같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아마 여러 가지 세부 사안을 합의하고 그런 협의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예산안 통과 이후에 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